지금 25장 마지막 부분이 좀 남아있죠. 생산과 성장. 결국은 어떤 나라가 잘 사냐? 그것은 이제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그럼 생산성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1인당 물적 자본, 1인당 인적 자본, 1인당 자연자원, 기술 지식. 이런 것에 따라서 생산성이 국가 간의 차이가 나더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다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값들을 높이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을 통해 가지고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량, 기계를 더 많이 사들이는 것이 1인당 물적 자본을 늘리는 것이고, 국내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해외 자본도 유치해 가지고 또 기계를 삼으로써 1인당 물적 자본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같은 것이 전형적으로 1인당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면 더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더 뭔가 하면 일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못 배운 사람이 못하는 일을 또 할 수도 있게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또 뭐 좀 원론적인 거지만 건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뭐 충분히 건강하게 잘 먹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건 좀 옛날식이지만,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공중보건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이 잘 돼 있으면 뭐 질병에 대해서 그 나라가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예외적이라서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공중보건 아니면 전 국민적인 뭔가 하면 이 건강에 대한 의식 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1인당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것이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역의 최장점은 무역을 통해서 시장이 넓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넓어진다 그러면 결국 공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포함되면 공장의 규모가 커지죠. 공장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생산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이 일종의 더 좋아지는 기술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도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더 달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차원에서는 기술 진보하고 비슷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도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고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대부분,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DP를 겠죠. GDP가 2천조 원입니다. 내년 이제 작년에 드디어 2천조를 돌파했는데 2천조 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천조 원치는 외국에 팝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외국에 무역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만드는 양이 절반밖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더 잘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개를 통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내수 시장이 크다 그러면 내수를 통해서도 뭐 단단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 그러면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 비해서는 클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에 비해 가지고는 이게 빠르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주 기술이 뭐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뭔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주로 성장을 잘했다. 그래서 소위 수출 주도형 경제의 대표 케이스로 우리나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킨 하나의 정책이었죠. 저축 투자, 해외 투자 이런 게 자본을 늘리는 것이고, 교육, 장려, 건강과 영양, 이거는 인적 자본을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권 확립과 정치적 안정 도모, 자유무역 이런 것들도 다
거의 그 나라 기술 수준을,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뭔가 하면 공학기술이 아니라 전체의 생산을 아우르는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개 남아있죠. 뭐 연구개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공학적인 기술이죠.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것. 이것도 이제 기술 개발이죠. 기술 지식의 진보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지식은 상당 부분 공공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한 역할도 정부의 몫이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지식은 상당 부분 공공재다. 공공재라는 것은 그걸 지식을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은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낸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내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남 사용에 대해 가지고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경제 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도 그렇고 어떤 지식,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아주 기초학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공재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게 아니라 아주 이 세밀한 공학적인 어떤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배타성이 있어가 특허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공공재가 아니죠. 사적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이 알아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뭔가 특허권이 그렇게 많이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닌 이 좀 범용의 지식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도록 뭔가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연구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가 뭔가 하면 국가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직접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아니면 뭐 대학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연구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 지식을 늘리고 기술 개발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 지원, 연구자한테 연구비 지원, 이건 뭐 대부분 이제 이공계 연구자, 이공계 교수들한테 이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연구 개발이 더 촉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에 대해 가지고 기업들도 연구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기업들은 세금을 이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물건 팔아가 이익이 안 나면 세금 안 내요, 기업도. 근데 이제 기업이 내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뭐 생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이 났다. 이익이라는 것은 비용을 다 빼고 공제하고 난 뒤의 부분입니다.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몇 %씩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데 그때 비용을 공제해 줄 때 R&D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소득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뭔가 하면 R&D 투자를 돈을 썼다. 그러면 그걸 뭔가 하면 훨씬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다는 훨씬 더 공제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익을 줄여주는 거죠. 이익을 줄여주면, 그러니까 이익을 줄여준다는 것은 회계상, 뭐 회사 이익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에서 뭔가 하면 그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 대상이 되는 이익을 뭔가 하면 회계상 그 값에서 뭔가 하면 R&D만큼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통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들이 R&D 투자를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제도 같은 것은 뭐 당연히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런 기술이나 뭐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배타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남들이 그걸 못 뺏기도록. 뺏긴다 그러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한테 승인을 받는다든지 돈을 주고 뺏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못 뺏기도록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 뭐 아니면 뭐 짝퉁, 아니면 뭐 상표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짝퉁을 막는 이유가 짝퉁을 풀어놨다가는 아무도 뭐 연구 개발을 안 한다는 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같은 경우는 주로 디자인에 대한 소위 특허권이죠. 조금 성질이 다른 상표권이죠. 그 상표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디자인도 하나의 뭔가 하면 그런 기술과 같은 수준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그걸 썸으로써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가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런 특허제도나 아니면 상표권 제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한정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한 10년, 5년, 한 10년, 20년 그 성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죠. 뭐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작곡, 작사, 아니면 그림, 페인팅 뭐 그런 것도 특허권과 비슷하게 뭔가 하면 그런 개인적인 재산권을 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죠.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은 대부분 그 예술가의 생존까지 보장합니다. 생존까지. 죽고 나면 좀 보장해 주는 게 죽고 나가 한 1, 20년인가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준다든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미술 같은 경우에는 허락 없이 뭔가 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니면 뭐 배포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내고 그 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입니다. 많은 정책들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당연하게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뭐 여기에 대한 뭐랄까, 반대 논리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당연하게 지금 현재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바탕 하에서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산전백희를 하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도 뭔가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 살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 지금 그거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TV, 지금 TV 안 보죠. TV 외에 다 다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게임, 뭐 어쨌든 IT 부분에서는 뭐 10년,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PC라는 게 나온 게 197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40년 이전에는 PC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당연하겠고 PC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라는 것은 유선전화만 있었죠. 유선전화만 있었고.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죠. 자, 빠른 기술 발전이 있었다.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빠른 기술 발전이 있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 그거보다 더 지금 여러분들이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기술 발전이 그 전에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소위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그때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소위 산업사회로 넘어온, 그러니까 전기기관과 그 다음에 방적기로 대표되는 소위 1차 산업혁명이죠. 전기기관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동력원은 뭐 인간의 힘이나 아니면 동물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지 물레방아 정도. 이 정도가 동력원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동력원은 인간이나 아니면 동물, 소, 돼지, 소, 말 등에 따라 가지고 그 힘을 사용했는데, 자, 그 동력원 자체가 뭔가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그게 전기기관입니다.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온 대표적인 기계가 방적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감을 짜는, 실에서 옷감을 짜는, 옷감을 만들어내는 방적기.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난 기술 진보가 발생했습니다. 옷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뭔가 하면 거의 뭐 몇 달이 걸려야 된 일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의 뭐 한 시간 만에 톡톡톡 그 옷이 하나씩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엄청난 기술 진보가 생겼던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기차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뭔가 하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발견이 아니죠. 발명되고, 지금 쓰고 있는 전기,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공장 시스템, 전기를 활용한 공장 시스템이 나오고, 자동차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술 발전, 엄청난 기술 발전이죠. 그게 사실은 더 사람의, 그러니까 생활 방식을 다 바꾼 겁니다. 즉, 전 세계에 걸쳐 미래에 일어날 혁신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지난 150년 동안 누렸던 것과 같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지난 150년간 누렸던 것과 같은 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1차 산업혁명, 지금 이야기했던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죠. 자, 이런 기술 발전이 지금 계속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걸쳐 미래에 일어날 혁신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날 혁신은 1, 2차, 미국과 서유럽에서 지난 150년 동안 누렸던 것, 그게 1,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뭔가 하면 이 혁신에 따라가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향후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자, 지금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 상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면 과거 1, 2차 산업혁명 정도의 기술 진보는 향후 100년 내에 발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것도 뭔가 하면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술 지식도 자꾸 이제 고안해거나 막, 그 다음 또 뭐가 더 있을까? 다 생각해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교수들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할 거 없네. 연구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점점점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도 그런 식으로 기술 진보가 마구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나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빠른 기술 진보, 그게 따라 가지고 기술 진보의 결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빠르게 늘었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그런 시기는 다시는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대해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답변해 보면,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한 7% 정도, 7% 정도, 7% 정도고, 그러나 뭐 동의하지 않는다. 또 더 이상 기술 진보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 라는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자, 기술 진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하자. 라면 지금부터 기술 진보가 계속 많이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하면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보면 어쨌든 모르겠다도 많겠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동의보다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적인 기술 진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R&D에 대해 가지고 도와주고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다 기술 발전대가 더 이상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변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부분에 또 왕창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막 연구되는 분야는 논문 쓸 게 별로 없어요. 다들 추리가지고 다들 끝까지 갔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그쪽 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분야를 하나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의 형태도 뭔가 옛날에는 발전,
예를 들어가 뭐 그런 식의 진보였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위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때는 IT 혁명이라고 합니다. IT 부분에서의 기술 진보. 거죠. 그 시작이 뭐냐? 스티브 잡스가 PC를 고안해낸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PC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냈고, 어려운 공학적인 발견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품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개인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했죠. 컴퓨터라는 게 원래 있었죠. 메인프레임은 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쓸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개인과 컴퓨터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기술 발전이 다 이루어지는 바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가 또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빠른 기술 진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이제 IT 산업 기술 진보 굉장히 빠르고 많은 이 생활의 변화가 발생했지만 IT 산업에 따른 기술 진보, 소위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그 시기에 1인당 평균 소득 성장률은 그렇게 높은 걸로 안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그렇게 안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현재 IT는 지금 IT에 따른 기술 진보는 이제 혹자는 아직 뭔가 하면 이게 아직 안 나타났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불을 떼고 있다. 언젠가 폭파한다. 라는 거죠.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뭔가 하면 그 정도의 기술 진보도 아니다. 소위 말해서 1차나 2차 산업혁명 정도로 칭할 수 있는,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진보는 아니다. 그 기술 진보라는 것이 생산성의 폭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성 증가의 폭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서로 지금 논쟁 중입니다. 논쟁 중인데, 이건 뭐 논쟁을 할 건 아니고, 뭐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실적으로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옛날같이 그렇게 큰 기술 진보는 뭐 쉽게 안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R&D 투자를 안 해야 될 건 아니죠. 적은 기술 진보라도 일어나면 그만큼 뭔가 하면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뭔가 하면 살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꿈은 안 꾸더라도,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 낮추더라도 여전히 기술 진보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류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전에 고갈론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유가 고갈난다 그랬는데 기술 진보에 따라 가지고 뭐 원유를 발견할 수 있는 매장량을 상상도 못하는 데서 다 원유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더 많이 뽑아내는 그런 기술 진보 덕에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또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 지구 온난화가 된다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기술 진보를 더 시켜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안 시키는, CO2 발생을 안 시키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뭐 지금 쓰고 있는 태양광 풍력 그런 겁니다. 근데 여전히 태양광 풍력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안 맞아요.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더 경제성이 맞도록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석연료 안 쓰고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원자력을 쓴다? 그럼 원자력이 뭔가 하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덜 위험하도록, 안 위험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것도 기술 진보가 되는 거죠. 등등.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거 있죠.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상상은 아니죠. 하고는 있는데, 궁극적인 뭔가 하면 에너지원의 솔루션은,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프랑스에서 그 발전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그 작업을 했는 건데,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 K스타라고 해가지고 그 핵융합 발전 시설과 비슷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전까지는 안 하는데 핵융합 기술이죠. 근데 그 융합 기술이 충분한 시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면 그때는 청정 에너지를 무한정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물을 통해 가지고 물 가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원자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라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삼중수소, 사중수소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 가지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 그러니까 고갈 절대 안 되는 자원과 고갈 절대 안 되는 자원과 그걸 통해 가지고 아주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이 가능한 거죠. 실제 이제 그게 핵융합 시설이 완공된다 그러면 이제 인류의 모든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근데 지금 워낙 그 방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우리 열심히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고. 그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인류는 훨씬 더 잘 살게 되겠죠. 자, 마지막 이슈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잘 사냐 못 사냐라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인구 성장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 간에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왜 논쟁이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근로자가 많다. 그러면 더 많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것은 생산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반대 부분은 인구가 많으면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생산할 사람도 많지만 소비할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제한된 양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 나눔을 몫은 줄게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측면이 더 중요하냐.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시대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이제 인구 성장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즉,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구 성장과 다른 생산 요소의 상호관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4대 생산 요소였죠.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 1인당 인적 자본량, 그 다음에 뭐 1인당 물적 자본량, 1인당 천연 자원량, 그 다음에 기술, 뭐 이런 거 있죠. 그 4개의 생산 요소하고 인구 성장을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일단 인구가 성장하게 되면 1인당 천연 자원은 줍니다. 천연 자원, 지구는 그냥 지구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가 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늘면 그 1인당 천연자원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자원 제약이 심화된다. 인구가 늘수록 자연자원의 제약이 심화된다. 또한 인구가 늘수록 1인당 자본량도 감소한다. 기계가 뭔가 하면 딱 현재 여기 100대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점점 더 늘면 1인당 기계 대수는 점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량도 감소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구가 늘게 되면 이런 자연자원과 그 다음에 자본량이 있어가지고 1인당 부분이 줄게 된다. 그래서 1인당 그 생산 요소 양을 줄이게 되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낮추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기술 진보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죠. 사람이 많으면 머리가 많죠. 머리가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술 진보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리하면 뭔가 하면 온갖 아이디어, 부족하면 뭔가 하면 궁하면 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족하면 자꾸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기술 진보가 더 촉진되더라 라는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연자원 제약의 심화한 거죠. 뭐, 지구는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늘면 지구에서의 전체적인 자연자원 제약은 심화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경고가 많죠. 그래서 유엔 기구에서 뭔가 인구 증가 때문에 뭔가 지구는 점점점 뭐, 사람이 많아질수록 살기는 힘들어지고, 공기는 나빠지고, 물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면 결국은 지구는 망한다 라는 SF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완전히 지구가 황폐해져 있던 뭐 그런 지구가 묘사되는 SF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이 멜더스입니다. 멜더스가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죠.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멜더스의 예측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간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1인당 식량량은 결국은 자꾸 줄어든다. 즉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의 부양 능력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다. 식량이 결국 부족해진다. 그러면서 점점 인류는 빈곤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뭔가 서로 이 제한된 식량 가지고 뭔가 서로 먹겠다고 아기다툼이 더 벌어진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멜더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뭔가 한 300년 전에 사람입니다. 한 2, 300년 전에 사람인데, 지금 보면 뭔가 그때하고 비해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인류는 여전히 빈곤에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빈곤입니다. 빈곤에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으로 본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요즘에는 이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비만이 문제가 되는 사회인 거죠. 물론 그까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가 이 사람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이 걱정은 안 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인간의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아마 식량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뭔가 하면 대체원들을 만들어 봅니다. 옛날식으로 곡물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곡물로서는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쌀로 이야기하면 한 20년 전 사람들이 쌀 먹는 양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쌀을 별로 안 먹죠. 20년 전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먹는 쌀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고기, 채소, 온갖 다른 걸 다 먹습니다. 여러 다른 식량들이 다 나온 거죠. 오히려 쌀보다 그런 게 낫더라, 더 맛있더라, 건강에 더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다 기술 진보 덕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제약론적인 것은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제약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런 건 충분하다. 이 자연자원의 제약은 인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 때문에 인구 증가를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인당 자본량이 감소. 인구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어진 자본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나누어 써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1인당 GDP도 감소합니다. 이건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구 성장률을 낮추자라는 거죠. 그래서 낮추자고 할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제 실제 규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안 하시는데, 제일 대표적인 규제가 중국이었죠.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집에 애를 하나밖에 못 넣겠습니다. 두 번째 애를 넣으면 어떤 이상한 데에는 뭔가 하면 강제로 두 번째 임신하면 낙태를 시키기도 했었고, 잡아서. 아니면 뭔가 하면 출생을 시키면 엄청나게 벌금을 먹이고, 그 다음에 소위 호적의 등록조차도 안 시켰습니다. 그게 정부 정책으로 아예 애를 못 넣게 한 거죠. 이런 일부지만 그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그 다음에 산하 제한에 대한 인식을 높임. 이거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걸 하죠. 우리나라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뭔가 하면 둘만 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둘만 나와서 잘 키우자. 그런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온갖 데 그런 걸 많이 붙여놨죠. 그건 이제 산하 제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많이 넣으면 못 키운다. 그러니까 둘만 낳아라.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장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제고시켰다. 그럼으로써 적게 넣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구 성장을 낮추는 이런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 성장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본다 그러면 이제 언제 이런 정책을 했냐 그러면 경제 성장 정책을 시작할 때 19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개념은 이런 겁니다.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이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을 만들어도 뭔가 하면 새로운 기계를 사들 돈이 없는 게 뭐 조금 만들고 나면 그거 입이 많으니까 살려고 그러면 그 입에 다 들어가면 남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저축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애를 놓고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위 입이 늘어나는 걸 줄여라 라는 개념이죠. 라는 개념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정책하고 아주 웃기는 진짜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길 겁니다. 옛날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뭔가 하면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을 하면 그날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수술만 하고 집에 갑니다. 훈련 안 하고. 정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소위 뭔가 하면 애를 그렇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비군 훈련 하루 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루 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정책으로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한 둘 이상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정책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애를 적게 낳는 운동도 하고 뭐 여러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했던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입니다. 한 명, 두 명 놓으면 뭔가 하면 뭐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났는데 지금 벌써 중국도 이 정책을 포기했죠. 이제는 뭔가 하면 두 명까지 허용했다가 작년부터인가 아마 두 명까지 허용한 것도 아마 허물었나? 제한을 없앤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런 정책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이제는 뭔가 하면 열심히 결혼해서 빨리 애 많이 놓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게 돼 가지고 이런 제한 때문에 이런 정책을 했던 거죠. 즉 제한된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너무 빨리 성장하면 즉 성장률보다 뭔가 하면 인구 성장률이 더 빠르면 결국은 1인당 생산성 아니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안 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뭐 이게 끝난 거죠. 지금 얘기 끝났죠. 끝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반대 정책입니다.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제 이게 선진국병입니다. 선진국병인데 모든 선진국이 그래요. 모든 선진국이 인구 감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해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주 후진국들에서는 인구가 너무 늘어가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들이죠. 아프리카나 아니면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소득 이슬람 국가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에는 오히려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확 바뀌었냐? 그거죠. 벌스 컨트롤이 됐다는 겁니다. 피임법을 알게 된 것. 그게 제일 큽니다. 피임법을 알게 되고 피임이 쉬워지고 간편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애를 적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 가지고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다양하게 할 것도 많은 거죠. 애 키우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돈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뭔가 모든 나라들이 애를 더 적게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하면 아마 안대로 뭐랄까 이런 버스 컨트롤이 뭐 아주 그러니까 이 저비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문제죠. 인구가 안 늘고 인구가 줄어들 걸로서 그게 지금 훨씬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런 뭔가 하면 타성에 빠져가지고 지구의 사람 인구가 너무 많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다, 지구가 너무 좁아진다, 이런 이 옛날 이야기를 그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완전히 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뭔가 하면 뭐 선진국들은 다 그겁니다. 애를 좀 많이 낳아라라는 겁니다. 애를 낳아야 돼.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뭔가 하면 인류라는 것이 이래가지고 멸망의 지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뭔가 하면 출산율 감소 추세를 따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지나면 우리나라의 한민족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지나면 이 속도로 줄어든다 그러면 한 200년 지나면 줄어듭니다. 그거 없어집니다. 지금 따져보면 지금의 이제 애가 태어나는 이 나이, 1살, 2살 애들 보면 지금 한 살짜리 애 숫자가 얼마냐? 작년 1년 동안 태어난 애가 얼마냐? 그러면 22만 명입니다. 22만 명 정도. 여러분 나이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18세, 19세, 19세다. 그러면 19세 나이 학생들의 뭔가 사람들의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40대, 한 50대 정도 나이의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한 70만 정도 됩니다. 70만에서 20년 만에 40만으로 줄었고 40만에서 또 20년 만에 20만으로 줄은 겁니다. 20년 만에 인구가 뭔가 하면 절반씩, 태어난 사람이 절반씩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옛날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 인구는 이제 줄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지만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100년 뒤, 한 80년 뒤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에 비해 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매년 200만, 그러니까 뭔가 22만 명씩. 지금 현재 정도 애를 낳는다 그러더라도 100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5천만이죠. 그러니까 1200만, 1300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은 다 빈집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자원량은 넘칩니다. 1인당 기계량도 넘칠 겁니다. 그래가 더 잘 살까요? 잘 살지 못해요. 오히려 더 못 살게 됩니다. 한 10년 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서 그 이코노믹 파트가 굉장히 강한 그 회사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전망치를 향후 30년 뒤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를 어떤 리서치가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향후 30년 뒤에 1인당 국민소득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막 발칵 뒤집어졌지, 우리나라에서. 와, 어떻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등이 되느냐?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뭔가 하면 거기 지금 인구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성장한 GDP에다가 인구로 나누는 거죠. 성장률은 그냥 쏘쏘입니다. 다른 나라가 별 차이 없어요. 인구 증가율이 뭔가 하면 가장 빠르게 감소하니까 1인당이니까 분모가 빠르게 줄으니까 1인당 GDP가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 1등이 1인당 GDP가 된다. 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갈론, 인구의 제약,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완전 지금 다른 패러다임이다. 그죠? 자,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세계 인구 성장은 기술 진보와 경제력 분양의 원동력이다. 그렇죠? 인구가 많으면 기술 진보에 공헌할 과학자, 박물관가, 엔지니어도 많아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더 이익이 되더라. 멜더스는 걱정했지만 그 더 많은 인간들이 뭔가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해석해 본다 그러면 인구가 줄면 뭔가 하면 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아이디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새로운 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르게 더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면 한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인구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산하제한까지 하고 뭔가 하면 예비군 훈련 오면 정관 수술을 공짜로 시켜주고 뭔가 하면 먹을 거 주고 놀려주는 그런 것까지 할 때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 문제였죠. 그럴 때는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였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인구가 안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성장률은 뭐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기술 진보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숫자를 줄여가지고 뭐 할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숫자를 줄였다가는 뭔가 더 이게 안 되는 재앙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술 진보라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같이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고 뭐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애 넣는 걸 가지고 정책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인드가 바뀌고 그래서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스터디. 아프리카는 왜 대부분 가난한가? 자, 아프리카 보면 뭔가 하면 아프리카도 이제 서브사하라 뭐 이렇게 나눕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에 유럽의 지중해에 붙은 지역은 좀 다르게 보죠. 그냥 유럽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거기도 여전히 좀 문제는 많지만,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최빈국은 사하라 사막 밑에 아프리카죠. 물론 제일 밑에 있는 남아공화국은 뭐 완전히 선진국이고, 그 나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제 굉장히 경제 발전이 안 되고,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이게 어땠지? 자, 왜 그 지역은 그렇게 못 사냐? 자, 낮은 교육 성취도. 그러니까 문맹률이 너무 높습니다. 시작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글을 못 읽으니까 일을 못 시키는 거죠. 일단 낮은 교육 성취도, 문맹률, 그 다음에 열악한 건강 상태, 높은 인구 증가율, 지리적인 약점, 물도 적고 뭔가 아프리카 내륙으로 인프라도 없고 교통도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기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분에서는 자유의지야. 기본적으로 재산권 자체가 뭔가 하면 재산권이 성립이 돼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자,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유의지야. 기본적인 뭔가 하면 소위 시장경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더더군다나 만연한 부패. 자, 부패가 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부패가 많다. 그게 국민성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고 국민성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는 부패가 많아요. 부유해질수록 부패가 없습니다. 부패가 없어서 부유해진다기보다는 부유해지니까 부패가 적은 겁니다. 부유해질수록 뭔가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잘해도 뭔가 하면 먹고 살기만 하면 부패가 적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패가 많아지는 거죠. 이거라도 어떻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라도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별히 뭐 열등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만연한 부패, 자유야 제야. 그 다음에 또 식민 통치의 유산,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악순환 속에 빠져 있어 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악순환.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게 되고, 발전을 못하니까 다시 또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라는 것이 현재 이제 아프리카의 뭐 비극이라면 비극이죠. 비극이고,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보다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잘 테이크오프를 했는데, 여전히 테이크오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뭐 몇몇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현재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낮은 저개발 상태의 국가들이 있다 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시작은 겁니다. 우리가 테이크오프 일어나는데 누가 낯서서 강력한 힘으로 뭔가 하면 다들 마음을 끌어가지고 뭔가 하면 좀 허리를 쪼아매고 뭔가 하면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이 악순환을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그렇지 쉽진 않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네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인구 증감 형태는 무엇인가요? 증가는 하되 적정 증가율을 유지하는 건가요? 자, 자, 경제학자 또는 뭔가 인구학자들 뭐 있는데 이 그림을 좀 보여줄까? 아, 잠깐만요. 잠깐 문제가 생겼는데 잠깐만요. 와, 뭐 못 보여주겠네. 자, 그럼 말로 이야기하죠. 인구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 분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그림입니다. 이게 인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나이입니다. 0에서 4세까지 인구. 100%, 전체 100%에서 이것의 각각 비중이죠. 비중이면 0에서 4%, 0에서 4세 인구가 전체에서 한 5%, 4에서 6이죠. 그죠? 4에 한 5%고, 이거는 오른쪽은 여자고, 왼쪽은 남자입니다. 남자도 한 5% 정도. 그 다음이 뭔가 하면 5에서 9세까지죠. 그죠? 5에서 9세까지가 이 정도 퍼센트. 그 다음에 10에서 14세까지가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돼가지고 뭔가 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뭐 70세 이상은 이 정도, 80세 이상은 90세 이렇게.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2015년 전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의 형태죠.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인구 형태라 그러면 인구학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 구조. 밑은 많고 위는 점점 좁아지는 그런 구조죠.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옛날식의 이야기죠. 옛날식의 이야기인데 왜 피라미드 구조냐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뭔가 중간에 참 많이 죽죠.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많이 죽죠. 많이 죽다 보니까 뭔가 하면 결국은 이게 뭐 종령이나 아니면 피라미드입니다. 종령도 뭔가 밑은 조금 이렇게 되고 아니면 나중에 되면 이제 늙어서 어느 정도 되면 수명 다 되면 갑자기 많이 죽죠. 그러면서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뭔가 하면 이제는 그런 개념이 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면 안 죽어요. 늙어서는 죽죠. 늙어서는 죽는데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 그런 게 높았는데 이제 유아 사망률도 없어요. 뭐 이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공공 이런 의료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위생 개념이 이제 제대로 알기 때문에 안 죽어요. 사고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진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거의 사고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잘 된 나라는 태어나면 그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 그대로 가요. 조금 줄어들겠죠. 아마 태어난 사람 중에서 뭐 60세까지 중에서 죽는 사람이 1% 정도, 1, 2%밖에 안 될 겁니다. 1, 2%, 2, 3%. 옛날에는 뭐 거의 절반 정도 죽었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명 다하면 확 죽는. 이상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이게 이상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뭔가 하면 그냥 상식적인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현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박스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직사각형. 물론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뭔가 하면 좀 촘촘하게 죽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전 세계 인구 구조인데 이게 2060년 인구 구조를 지금 현재 세계 인구 데이터로 해가지고 추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뭐 이상이고 뭔가 하면 비정상이고 한 게 아니라 자연히 현재 우리 사회 문화 아니면 이런 과학기술 그런 아니면 이 보건 환경 내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뭔가 개도국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진짜 선진국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더 박스형에 가까울 겁니다. 직사각형에 가깝고 나중에 이제 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80대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들 90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는. 그게 축복인지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죠.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야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비극입니다. 나중에 늙어가지고 뭔가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도 준비되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건 뭐 축복이죠. 행복이죠. 그래 옛날에 비해서 점점점 인구 구조는 이런 박스형 직사각형이 될 것이다. 이제 태어나서는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별로 안 죽다가 나중에 이제 수명 다하면 다 한꺼번에 다 죽게 되겠죠. 이게 뭐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인구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식으로 뭔가 하면 이 젊은 나이들이 뭔가 하면 소수의 노인들을 부양한다. 그런 개념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노인이 소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즉,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인구 증가의 형태는 무엇인가? 증가는 하되 적정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인가? 이야기는,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빡생이 된다 그러면, 그냥 유지가 제일 좋은 거죠. 유지. 그 나라 정도의 유지.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뭔가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하자. 5천만으로 계속 유지하자. 라고 한다 그러면, 5천만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매년 뭔가 하면 50만 명은 나와야 됩니다. 50만 명 곱하기 100 하면 500만이죠. 5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를 500만으로 5천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하면 매년 시생아가 5천만 명, 50만 명은 나와야 되는 거죠. 더 증가도 필요 없어요.
물론 증가해도 문제는 없고, 증가하면 좋긴 좋죠. 적정 증가요. 근데 뭔가 하면 퇴보한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뭔가 그 정도 안 나오면 점점점 인구는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계속 준다 그러면 뭔가 하면 거의 뭐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현재 상태 유지, 우리나라 인구 유지하려고 그러면 학계 출산율이 2.2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2.2.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다들 결혼한 사람들이 뭔가 평균 애들을 2명씩은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2. 2명 이상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2가 되려고 그러면 한 9커플은 2명 넣더라도 마지막에 10번째 커플은 3명을 낳아야 되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는 숫자가 너무나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애도 너무나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퍼센트냐 어쨌든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2.2 정도가의 출산율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를 봐가지고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보면 자 지금 이제 제일 많은 나이대가 뭔가 내 나이대입니다. 내보다 좀 더 많은데 50대, 60대, 50대, 40대죠, 그죠? 이 나이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내가 베이비붐이 제일 마지막 나이인데, 이제 6.25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소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베이비붐이 보통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인지는 몰라도, 그, 뭐 생존, 아니면 뭐 이 생존의 그런 그 의식이 더 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렇고,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가 확 일어났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깡그리 부서지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다 보니까 애를 많이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식으로 산화제한 버스 컨트롤이 안 될 때 이야기고,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이렇게 주는 게 보이는 거죠. 여기 비해 가지고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이게 15년이 그렇고, 그 다음 뭔가 지금부터 20년 있으면 요 폭보다 절반으로 인구가 죽는 겁니다. 위태한 형태죠. 그건 뭔가 하면 소위 사멸에 가는 나라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경제발전과 인구,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인구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인구가 많으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노동 가능한 인구가 많아야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자, 인구하고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 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인 것이 아니라 나이로 분류합니다. 1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하면 보통 한 65세까지는 노동 가능 인구로 보는 거죠. 뭐 특별히 그 나라 인구 구조에서 뭔가 하면 노동 가능 인구가 주는 구조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노동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또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뭐 필요하면 뭔가 하면 이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정도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직접적인 생산 인구, 노동 인구를 집계할 필요 없이 그냥 인구로서 그냥 그거는 다른 것들은 그냥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동 가능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인구는 더 늘어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기를 느낀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계화하는 거죠. 로봇입니다. 사람 일자리를 뭔가 하면 로봇으로서 충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일할 사람 문제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죠.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소멸해 버릴 수 있다. 뭐 지금은 이제 지역 소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질문에 답변.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6장. 26장은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입니다. 자, 금융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제일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금융이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죠. 자, 뭐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면 되죠. 저축, 투자, 금융 제도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축을 해서 투자를 시키는 것이 금융제도라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1인당 자본량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1인당 자본량이 많으려고 그러면 자본, 기계가 많아야 되는데 그 투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기계는 자본입니다. 자본이고 투자가 쌓인 것이 자본입니다. 매년 기계를 사들이죠. 사들이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기계는 그 매년 사들인 것을 다 합친 기계입니다. 그게 몇 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이제 스탁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시점에서 있는 양. 그리고 투자는 플로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 1년 동안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것이 사들인 기계가 현재 기계에다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현재 자본량, 기계 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그 저축엔 돈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나면 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채널이고 중요한 팩터다라고 했는데 그걸 해주는 것이 금융제도입니다. 금융시스템. 저축을 투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금융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시스템, 파이낸셜 시스템, 이거 금융제도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하는데 파이낸셜 시스템, 한 나라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축을 여유 있는 사람의 돈, 남는 돈이 있다, 여윳돈이 있다. 그 여윳돈을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그 모든 것을 금융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하면 그거를 도와주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관리기관들, 국가기관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기관들이 있죠. 그 전체를 다 합친 것을 우리가 금융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축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지출하는 사람에게로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금융이다 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23장에서 이걸 배웠죠. 나라 경제의 순환 모형도 이게 한 나라 경제의 순환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 금융이 어딨냐라고 하면 생산 요소 시장인데 생산 요소 시장은 지금 이걸 본다 그러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세 개죠. 노동, 토지, 자본.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세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자본 시장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시장.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요걸 생산 요소 시장 세 개로 볼 수 있겠죠.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시장이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남는 자본이 기업의 투자로 빌려주는 이런 과정이 바로 금융이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금융시장,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시장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시장성 금융이 있고 기관성 금융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여기서 말한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아니면 시장이 안 발달된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그것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뭔가 하면 시장 이전에 금융기관이 존재했죠. 금융기관이 먼저 그 역할을 하다가 금융 규모가 워낙 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고 나면 이제 금융시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걸 담당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뭐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은행이 가계의 소위 여윳돈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라는 것이 이 돈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이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것이 금융기관을 통한 하나의 이 금융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권, 펀드. 집에서 뭔가 하면 뭐 부모님들 보면 펀드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펀드를 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은행, 증권사, 옛날엔 증권사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이제 그 증권사의 자회사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펀드에 가야겠다. 라는 것도 뭔가 기관을 통해서 금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기관을 안 통하고 시장을 통해서 금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시장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사들였다. 여윳돈, 물론 이제 채권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못할 겁니다. 아주 부자들이나 주로 이제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채권을 사들입니다. 여윳돈이 있는 기관들이 채권을 하면 사들이면 기업한테 채권 액수만큼 돈이 가는 거죠. 아니면 일부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같은 거, 주식시장.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은 주식을 돈 주고 샀다는 말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의 권리를 사는 겁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발행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주식 수분의 1만큼이 매 한 장당 그 회사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의견에 대해서 주요 안건에 대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1도 아니라 고분, 아까 말한 대로 주식 수분의 1만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그 회사가 청산을 한다. 자, 이제 문 닫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뭔가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갖고 난 뒤에 어떤 자산이 남았다.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주식 수분의 1만큼 주식 한 장당 하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이란 것은 이 생산 요소 시장, 이 중에서 자본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 생산 요소 거래, 물론 시장을 통해서도 되고 기관을 통해서도 되지만 그것이 거래되는 이 나라 경제 순환 모형들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면, 그래서 금융제도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고, 거기서 이제 기관을 통한 것을 한다 그러면 기관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융인데, 그 금융을 하는 것을 크게 나눠보면 시장을 통해서 금융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중개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펀드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칭입니다. 약칭이고, 실제 풀로 이름 부르려고 그러면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은행이나 펀드나 이런 것을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이야기합니다. Financial Intermediary. 그래서 그걸 풀로 번역한다 그러면 금융중개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아는 거니까 싶어가 중개자를 빼버리고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를 지나. 이 직접적 시장을 통한 채널, 그 다음 기관을 통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미국 아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금융시장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게 하는 시장입니다. 하는 시장이고 제일 대표적인 시장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채권시장을 이야기하면 채권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채권을 또 더 풀네임으로 이야기하면 채무증서입니다. 채무에 대한 소위 권리를 적어놓은 정서, 종이다. 다른 말로도 유가증권이라고도 합니다. 가치가 있는 정권, 종이 쪽이다. 그렇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주죠. 그죠?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주고 나서 뭔가 믿으니까 따로 뭔가 하면 내 빌려줬다라는 걸 안 적죠. 안 적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나중에 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 하면 나는 안 빌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냐에 대해 가지고도 서로 분쟁이 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에 빌려줄 때도 너가 내한테 얼마를 빌렸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를 갚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간 그런 사적인 것보다는 뭔가 훨씬 더 이제 이거는 큰 규모는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게 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사금융까지 다 포함하는 셈이죠. 일종의 차용정서, 이 채권이죠. 이 채권에는
만기와 이자율과 원금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기는 언제 갚겠다라는 거죠. 이 차입금의 상환 시기. 그리고 만기 기간이 길다 그러면 보통 만기 기간이 1년 이내라 그러면 그냥 만기에 갚고 말겠다라는 거죠.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데 만기가 1년을 초과한 만큼 길다. 보통 제일 많은 채권은 우리나라에 3년 만기 채권이 제일 많이 발행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이자를 얼마나 지급하느냐. 쿠폰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기까지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이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적혀 있습니다. 액면가의 몇 %씩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라고 지급 방식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금, 액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원금은 궁극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될 금액. 상환 시기 때 얼마를 갚느냐. 이 종이 쪽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은 이제 고액이기 때문에 기본이 10억입니다. 한 장이 10억입니다. 한 장이 10억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면 만기일에 10억을 갚겠다는 종이 쪽이죠. 그리고 만기일이 길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이자를 3%씩 주겠다. 이렇게 적은 거죠. 연리 3%씩 분기별로 주겠다. 아니면 연리 3%씩 1년에 한 번씩 주겠다. 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런 걸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자금을 조달하느냐? 모든 사람이 조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달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기관들이 채권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대기업, 정부 이런 거죠. 금융기관마저도 포함됩니다. 대기업, 정부, 기업들, 정부. 그런데 자, 기업 안 그러고 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 기업은 보통 발행이 잘 안 됩니다. 기업이 발행한 것을 누가 믿고 그걸 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어지간한 조그만 기업이 그런 걸 발행해봐야 사람들이 신용도를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이 발행 가능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대기업. 그 다음에 정부. 미국에서는 정부가 제일 많이 발행했죠. 세계 최대 빚쟁이가 미국 정부입니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죠. 물론 GDP 대비는 그렇게 안 많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한 100%가 넘었으니까. 뭐 어떤 나라는 300%까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죠. 뭐 그렇지만 100%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GDP가 크니까 GDP의 100%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세계적인 채권은 미국 정부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발행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데 국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됐죠. 국가 부채가 확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었다는 말은 그만큼 채권을 찍어가지고 돈을 빌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뭐 투자를 위해 가지고 또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하죠. 은행들도 일부 은행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예금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해 줄 때가 생겼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은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채권의 만기, 신용위험,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 이런 한 4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4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이 4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채권의 만기, 아까 말한 대로 언제 갚을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발행했느냐?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그걸 이제 신용평가기관에서 트리플 A, 더블 A, 트리플 A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신용위험. 그 다음에 채권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뭐 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2개는 조금 마이너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돼 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게 발행되고 있죠. 채권 투자자한테는 제일 위험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잘 팔립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장치는 그 보통 사치는 아니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에 이런 게 된 채권들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채권 속성을 가지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2개입니다. 채권의 만기와 신용위험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속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들어보죠.